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성과 중 하나로 방산이 으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가진 뛰어난 ICT 기술력이 바탕이 된 최첨단 전략 무기의 경쟁력 확보가 우리 국방력 강화와 함께 굵직한 방산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는데 큰 원동력이 된 건데요. 최근 서울에서 개최한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서는 새로 개발되는 우리 방위 제품이 전시돼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뜨거운 관심을 보인 것은 바로 중국이었는데요. 이는 혹시 모를 전쟁에 대비하여 자신들의 공격을 한순간에 무력화시키는 방위 제품으로 우리나라가 선보인 엄청난 기술 개발에 대한 극심한 경계를 보인 것입니다. 그동안 방산 분야에서 우리가 이뤘던 성과를 주시하고 있었던 중국은 이내 한국 기술 개발에 결국 반기를 들고 나섰는데요. 최근 2021 ADEX에서는 흥미로운 신무기들이 여럿 등장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형 아이언돔이라고 불리는 장사정포 요격체계 LAMD 사업에 대한 밑그림을 어느 정도 그려볼 수 있는 모형이 공개되어 눈길을 끌었는데요. 한국형 아이언돔이라 불리는 철지붕 LAMD의 모습은 훗날 중국 미사일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완벽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형 아이언돔을 우리도 개발해보자, 만들어보자 말뿐이었던 우리 국방부는 드디어 국내 기술 개발로 한국형 아이언돔을 만들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일단 LAMD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자면 LAMD란 로 엘터투드 미설 디펜스, 일명 적어도 미사일 방어 체계라 불리며 이것은 동시 다량으로 발사되는 중국의 장사정포와 방사포의 위협으로부터 서울 및 수도권 등 주요 지역을 방어할 최종 수문장 역할을 맡은 방위무기를 말합니다. 이에 2033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우리 한국형 장사정포 요격체계는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는 실제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서 북한의 방사포 공격 등에 대한 포탄 요격체계 필요성이 대두가 된 적이 있는데요. 북한은 당시 평화로웠던 섬마을 연평도에 170여 발의 포탄을 퍼부으며 폭격을 가하였습니다. 휴전 협정 이래 군함이 아닌 민간인을 상대로 선전포고도 없이 대규모 군사 공격이 일어난 최초의 사례였죠. 이때 우리 군은 K9 자주포로 대응을 잘했지만 아이언돔이 있었다면 안타까운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든 것입니다. 또한 얼마 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충돌만 보더라도 아이언돔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의 아슈켈론의 상공에서 아이언돔이 발사한 요격 미사일이 팔레스타인 무장 집단의 로켓 수발을 요격하는 장면은 실로 영화 같은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실제 아이언돔의 활약으로 이스라엘군은 9,095% 요격에 성공을 했고 예상했던 것보다 피해가 작아 이후 아이언돔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하지만 이런 아이언돔에게도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이는 하마스의 로켓보다 훨씬 떨어지는 가성비를 가지고 있었죠. 이스라엘 정보당국에 따르면 하마스와 이슬라믹 지하드가 보유한 로켓은 1만 3천 발에 달하며 이 중 상당수는 금속 껍데기에 폭약만 적재한 수준이라 한 발당 우리나라 돈 100만 원에 불과하다 밝혔는데요. 반면 아이언돔의 요격 미사일은 한 발에 하나 약 8천만 원 이상을 웃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아이언돔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그만큼의 확실한 능력을 발휘하며 자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국방부는 마침내 우리 상황에 맞는 한국형 아이언돔 LAMD 사업을 시작하기로 마음먹고 기술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주도하에 레이더, 교전통제소, 미사일 탐색기 등 구성품 개발과 생산은 방산업체가 맡아 진행했는데요. LAMD 본격 개발 착수에 앞서 LIGNX1과 한화시스템에서 관련 개념 모델을 먼저 선보이며 훗날 이런 모형의 제품을 만들 것이라 공개했습니다. 특히 LIGNX1의 경우 유도탄 및 발사대, 레이더, 교전통제소 등의 모형을 공개했는데 이는 꽤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한국형 장사정포 요격체계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었죠. 그리고 이 중에서도 LAMD의 기술 중에서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한국형 아이언돔의 핵심 기술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레이더 시스템으로 방사포 탐지의 필수 조건인 레이더 시스템은 필수 중의 필수죠. 기술 개발에 들어간 LIGNX1과 한화 시스템 양측 업체 모두 거리 40km 이상, 고도 10km 이상의 로켓과 포탄이 탐지가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있지만 두 업체가 밀고 있는 주요 기술들이 다른 만큼 여기에도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한화 시스템의 다기능 레이더를 살펴보자면 한화 시스템은 이미 전투기용 X밴드에서 AESA 레이더 개발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랑 KF-21 보람에 탑재할 AESA 레이더 CJ1호기를 출고한 경험이 있죠. 그리고 이 기술은 현재 KDDX의 다기능 레이더에 그대로 반영된 만큼 이번 한국형 아이언돔 사업에서도 레이더 시스템 부분에 힘을 잔뜩 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레이더는 2023년 개발 완료 예정인 무기체계인 중장거리 탄도탄 방어 유도 무기 LSAM의 실제 레이더이고 다연장 로켓포 K239 천무의 로켓 사격을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많은 숫자를 추적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테스트 결과를 활용해서 LAMD의 탐지 체계인 다기능 레이더 개발에 도움을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레이더는 100개 이상의 북의 방사포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가졌다고 하니 실로 대단하죠. 이는 파편과 미사일의 구분까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기존 레이더들은 파편과 미사일을 구분하기 쉽지 않으므로 다른 나라들이 우리 기술을 견제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미사일 요격 후 발생하는 파편에 혼동을 하지 않고 정확한 목표 구별이 가능해진다면 주요 시설 피해는 물론이고 사상자 수 또한 현저하게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죠. 반면 LIGNX1은 한화와는 다른 나름의 상당한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LIGNX1은 신속한 탐지와 경보가 강점인 대포병 탐지에 이더 기술에 중점을 뒀습니다. 기존 고장이 잦았던 스웨덴의 아서 K를 대체할 대포병 탐지 레이더를 개발해서 이미 2018년부터 대포병 탐지 레이더이라는 이름으로 전력화를 시작한 상태인데요. 이 레이더는 특히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력화된 면배열 AESA 레이더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10초 이내 날아오는 장사정포를 감지한 뒤 비행 궤도를 역추적해서 적의 위치를 확인하는 능력까지 갖췄습니다. 기존 아서 K보다 길어진 탐지거리는 현재 40km에서 60km로 1.5배 정도 길어졌고 또한 우리나라 기후에 맞게 설계가 되어 있어 악천후 속에서도 최대 18시간 연속 기동 가능해져 주변국들이 눈여겨보고 있죠. 그 외 적어도 비행체 탐지가 가능한 국지방공 레이더까지 개발 중에 있으니 엄청난 발전 속에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건데요. 한화 같은 경우 LSAM 레이더, 전투기 레이더 참정 탑재 레이더를 기반으로 개발 중이며 LIG의 경우는 대포병 탐지 레이더를 기반으로 개발을 해 기반은 다르지만 요구되는 기본 기술은 같아 비슷한 성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본 기술은 레이더로 적을 탐지해서 추적하는 것으로 나중 개발이 모두 완료된다면 두 업체 중 어느 쪽이 유리할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인 듯 보이죠. 이어 LAMD의 두 번째 핵심 기술은 요격 체계입니다. 이는 적의 포탄이나 미사일이 날아오면 그것을 맞춰서 떨어뜨릴 요격 미사일로 이 요격 체계는 아직 공개된 바가 없는데요. 하지만 그 전에 LIGNX1의 경우 일명 궁 시리즈 신궁, 천궁, 해궁 미사일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천궁은 사상 최대 4조 원대 수출에 성공하며 기술적인 면에서 먼저 인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에 천궁 미사일의 개량 버전을 탑재할 경우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LIG 관계자에 따르면 천궁 11화 유사한 무기 체계가 될 것이라 밝힌 바 있는데요. 한화의 경우 지금도 LSAM의 대탄도탄 요격 체계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LSAM-S1 요격탄 또는 개량 버전을 선보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북한과 더불어 중국까지 우리 주변국의 다연장포 상황을 보자면 무려 300의 대구경 다연장포를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미사일과 맞먹는 것을 대비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의 아이언돔보다 우리 한국의 LAMD가 훨씬 강력해질 수밖에 없었죠.
이미 올해부터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는 LAMD의 탐색 개발의 첫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탐색 개발은 모든 무기 연구 개발의 첫 단계인 만큼 아주 중요한데요. 이에 우리 LAMD 사업은 2033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이제 막 스타트 라인에 섰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죠. 만약 이 개발이 별 탈 없이 성공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아주 촘촘한 다층 방어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되어지는데요. 우선 공격 대상인 주요 군사지역 군수시설 등 주요 시설에 대한 방공 능력 확보가 우선인 만큼 우리 방위업체들의 기술 개발에 온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타격 능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체계까지 병행해 나간다면 우리 한반도 공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지는 바입니다. 무늬만 공동개발국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내지 않고 아직도 목리를 부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에 대한 시험 훈련을 묵묵히 진행하며 최고의 초음속 전투기를 만들기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 개발자들의 기밀 유출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현재 KF-21 개발팀은 인도네시아 기술진을 배제한 채 국내 기술진들을 재배치해 독자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KF-21 보라매는 처음으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이아이어 미티어 실사격에 나서 그 결과에 세계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8일 오전 11시 45분 미티어를 탑재한 KF-21은 사천공항에서 이륙해 공중에서 대기하다가 낮 12시 20분께 발사에 성공하고 12시 47분 복귀했습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은 지난 28일 경남 사천공군 훈련비행단에서 이륙해 공대공 무장분리 시험, 공중 기총 발사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는데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실사격에 성공한 초음속 전투기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 나설 것을 선언한 것은 물론 이미 미사일 개발 기술까지 거의 확보했다고 알려지자 주변국들은 물론 세계 방산업계의 시선이 한국에 쏠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KF-21 보라매의 미에러미티어 실사격 성공의 의미, 그리고 한국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 상황과 관련된 도전과 기술적 진전, 어디까지 와 있나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국산 초음속 보라매 전투기는 지난 2023년 3월 무장분리 시험에 성공했고 2024년 1월에는 고바등각 시험 비행에 3월에는 공중급류 비행 시험에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중거리 미사일 실사격 훈련에도 성공함으로써 1년 동안 시제기 6대의 시험 비행에 모두 성공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미티어급 미사일 실사격 훈련 성공은 이제 한국이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 보라매가 국산 AESA 능동 전자주사 배열 레이더와 유럽제 미사일의 중거리 공대원 무장 통합이 완료된 것을 의미합니다. 더구나 미티어 미사일 실사격 훈련은 가장 고난이도의 훈련인데 애초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생각보다 빨리 실행돼 한국이 국산 초음속 전투기 개발 사업에 얼마나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전투기가 존재하는 이유는 공대공 임무를 통해 공중에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실시한 훈련처럼 레이더를 가동시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공중에서 빠르게 이동하는 표적을 타격하는 실험은 전투기 훈련 중에서도 가장 고난도에 속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전투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시험할 때 중거리 미사일을 레이더와 연동해 시험 발사에 성공하기까지 최소한 5년 이상이 걸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보라매는 겨우 2년 만에 국산 레이더와 연동해 중거리 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것입니다. 오늘 KF-21 보라매의 실사격은 기체에 장착된 AESA 능동전자주사 배열 레이더로 80여 km 밖에 있는 무인기를 추적해 미티어를 발사하는데 미사일이 무인기 옆을 1m 이내로 스쳐 지나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라매 전투기에서 발사된 중거리 유도탄이 초기, 중기, 종말 단계에서 정확히 표적을 유도하고 어떤 출력값을 내보내는지에 대한 시험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보라매 전투기에 통합되는 미티어급 미사일의 사거리가 200km나 좁은 시험 공역을 계산해
반환점을 비행해 되돌아와 표적기를 타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유럽 MBDA가 제작한 미티어는 길이 3.6m, 직경 17.8cm, 중량은 185kg, 마하 사음속 4배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 200km 밖에 상공에 떠있는 적 전투기를 격추할 수 있는 정밀성을 갖춰 현존 최고의 공대공 미사일로 평가되는데요. 이번 시험에서 보람의 전투기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로서는 세계 최초로 램제트 추진 시스템을 적용해 마하 4 이상의 속도로 목표물을 최종 타격했습니다. 폭발형 탄두와 충돌 및 근접 신관을 적용해 목표물에 충돌하거나 최적의 요격 지점에서 탄두를 폭발시켜 목표물을 제거했습니다. 한편 영국은 미티어를 F-35의 공대공 주력 무기로 사용할 계획이며 F-35 42대를 도입하는 일본도 미티어 장착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일본은 F-35 내부 무장창에 탑재할 개량형 미티어인 JNAAM 합동공대 공미사일을 영국과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인도도 300발 이상을 주문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한국도 F-35의 주력 공대공 무기로 미티어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KF-21 1대당 4발을 장착할 수 있고 다음 달부터 도입이 시작됩니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지속적으로 국산 AESA 레이더와 미사일의 무장 연동 시험 비행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국산 AESA 레이더의 성능 검증까지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미티어급 실사격에 성공함으로써 한국은 이제 KF-21의 수출은 물론 국산 AESA 레이더의 해외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KF-21 탑재할 미티어급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을 선언한 것은 물론 KF-21에 탑재할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도 국내 개발 추진하겠다고 밝혀 세계를 또 한 번 놀라게 했습니다. 오늘 보람의 전투기가 시험한 미티어 미사일은 유럽 MBDA가 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수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산 AESA 레이더를 개발한 것처럼 중거리 미사일 등 항공 무장 역시 본격적인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전투기 개발 사업이 기체만 개발해서는 수출 시장에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국이 국산 전투기에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해 탑재하려면 미국이 허가가 있어야 했습니다. 특히 전투기 안에서 레이더와 연동해 운용되어야 하는 중거리 미사일의 경우 소스 코드 확보가 어려워 통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에만 유일하게 미사일 개발에 대한 소스 코드를 개방해 다른 나라 공군이 아무리 미국산 미사일을 수입해 운용해도 전투기 레이더와 통합될 수 있는 국산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미국은 자신들의 경쟁자를 의식해 한국의 KF-21 개발에 대해 탐탁해하지 않았고 국산 항공무장 역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유럽과 협력해 더 강력한 무기를 보람의 전투기에 통합 운용하려고 하자 방향을 틀어 통합을 허가하는 쪽으로 스탠스를 바꿨습니다. 이로써 KF-21은 수출 시장에서 미국산 항공무장 혹은 유럽산 항공무장을 선택해 수출할 수 있게 되었고 미국산 항공무장을 수입하기 어려워하던 중동 국가들은 유럽산을, 폴란드 등은 미국산 항공무장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KF-21 보람의 전투기가 더 많은 국가에 수출되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산 무장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국산 중거리 미사일 개발이 필요했습니다. 미국은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국가나 적대 국가에는 무기를 판매하지 않고 있고 세상의 거의 모든 무기 체계의 핵심 기술과 부품을 제공하는 독일은 인권 탄압 국가 등에는 자신들의 핵심 기술을 수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튀르키예가 크루드족 탄압 문제로 인해 독일의 금수 조치가 떨어지자 알타이 전차에 장착하기로 했던 독일제 부품을 구하지 못했고 거의 10년간 전차 개발에 성공하고도 양산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중국도 태국의 잠수함을 수출하고 싶어도 독일이 신장 위구르에 대한 중국의 인권 탄압 이유를 들어 엔진 금수 조치를 취함으로써 잠수함 수출이 막혀버렸습니다. 이렇게 보람의 전투기도 언제 어떤 이유로 핵심 무장 수출이 막힐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더욱 더 국산 중거리 무장 개발이 절실했습니다.
프랑스도 라팔 전투기에 통합했던 미티어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만 언제 어느 때 독일의 금수 조치가 있을지 몰라 자체 개발한 미카 미사일을 개발했고 미카 미사일을 중동이나 아프리카 등에 판매해왔던 것입니다. 이렇듯 자체 개발한 전투기에는 자체 개발한 무장 체계가 필요하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한국이 1.6조 투입해 미티어급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을 확정한 것입니다. 지난 4월 26일 방위사업청은 제21회 방위산업추진위원회에서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에 장착할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을 국내 연구 개발을 확정했으며 이를 위해 2038년까지 총 사업비는 약 1조 5,700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한국이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에 성공하면 KF-21에 장착되는 유럽산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과 함께 운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한국방사청은 국산 공대공 유도탄을 KF-21 기본 무장으로 장착하면 KF-21의 수출 경쟁력이 동반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공대공 유도탄 역시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국은 이미 초음속 전투기에서 중거리 미사일을 운용하기 위해 항공무장 기반 기술을 확보했다고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대체 언제 미티어급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기술까지 확보해 놓은 것일까요? 한국은 국방과학연구소를 비롯해 주요 연구기관이 이미 2010년부터 지금까지 램제트 고체 엔진 기술과 관련한 기술들을 꾸준히 연구하고 있었고 상당한 기초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비행체 통합 기술, 고용 전차 흡수체, 고체 추진체 설계 기술을 확보하는 사업 등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FA-50을 개발한 이후 항공 소프트웨어까지 자체 개발해 무장 통합 연동 기반 기술 등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주요 사업들을 통해 기본적인 기술을 확보한 국방과학연구소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덕티드 램제트 추진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제 곧 시제탄 제작에 나설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시작하는 미사일 개발 사업은 사거리 200km 이상의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자체 개발하려는 핵심 사업으로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2028년 한국도 미티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일 한국군의 현대화를 위한 막대한 투자 결정이 발표되자 외신들은 이를 앞다퉈 보도하며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30일자 미 군사전문지 브레이킹 디펜스는 최근 한국의 5조 4천억 원 투자 계획에 대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최근 한국은 이스라엘이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최초로 실전에 사용한 SM-3 미사일의 구매를 공식 승인했다. 한민국은 최근 3가지 중요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첫째는 신형 호위함 4척을 구매하고 둘째는 국산 공대공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예정이며 마지막으로 SM-3 미사일의 구매를 승인한다는 것이었다. 이 3가지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합하면 이 40억 달러, 한화 5조 4천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중국과 일본 역시 한국이 신형 무기 개발에 5조 4천억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하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한국국방과학연구소는 향후 KF-21이 상대해야 할 가상의 적을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 J-20 마이티 드래곤과 일본이 영국 등과 공동 개발할 예정이라는 GCAP라고 상정했을 경우 기존 AIM-120은 고사하고 신형 AIM-260 JATM으로도 상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2010년대부터 덕티드 램젯 방식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을 주장해왔던 것인데요. 한국은 막대한 개발 비용을 들인 FA-50과 KF-21의 수출을 위해서라도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국은 이미 AIM-260 JATM급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저렴하면서도 신속하게 개발을 마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30년간 한국의 미래를 맡길 것입니다. 미국도 못한 일을 한국이 해낼 것입니다. 대한민국 방산에 무려 30년을 맡기겠다는 나라가 등장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10년도 아닌 무려 30년을 한국에게 독점 사업권을 준다고 하면서
한국 방산 산업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실감케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미국도 스스로 힘들어하는 부분을 한국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크게 기대하고 있다는데 대한민국 방산 50년 역사상 유례 없이 파죽지세로 글로벌 방산 시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대한민국의 무기 수출은 무려 380억 달러를 넘어서며 글로벌 방산 수출 4대 강국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각국의 무기 지원이 필요해지면서 국제적으로 방산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만큼 한국 방산의 역할이 더욱더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럽 방산 시장에서 연일 축포를 터뜨리고 있는 한국 방산이 이번에는 중남미 방산 시장에서 대형 사고를 쳤다고 합니다. 페루 해군이 진행 중인 함정 건조 프로젝트에 우리 방산 기업이 낙점되면서 대한민국 방산 역사가 새롭게 써진 건데요. 방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HD현대중공업이 페루에서 함정 4척을 수주하며 중남미 함정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습니다. 이는 국내 기업의 중남미 방산 수출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로 함정 총 4척 건조에 6,200억 원의 계약을 따냈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HD현대중공업은 앞으로 30년 동안 전력 증강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까지 따내면서 향후 계약에서도 유리한 입지를 얻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등 방산 수출에 새로운 역사를 썼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내친 김에 HD현대중공업은 이번 성과를 통해 중남미 함정 수주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앞서 HD현대중공업은 3,400티급 호위함 1척, 2,200티급 원해경비함 1척, 1,500티급 상륙함 2척 등 함정 4척을 페루 국영 시마조선소에서 현지 공동 건조하는 계약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번에 HD현대중공업이 군수 수송 지원 및 해상 순찰함 다목적 함정 건조 업체로 선정된 건데 군함 공동생산 조선소 인프라 구축과 관련 기술 개선을 목표로 페루 정부에서 진행 중인 대형 프로젝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은 시마조선소와 협력해 2029년까지 총 4척의 함정을 순차적으로 페루 해군에 인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HD현대중공업이 함정의 설계, 기자재 공급과 기술 지원을 수행하고 시마조선소가 최종 건조를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하게 될 호위함은 길이 127m, 폭 14.9m, 최대 속도 26.5노트, 항속거리 6,000L로 대한미사일과 수직발사대가 탑재되고 대공 탐지 능력을 높일 수 있는 AESA 레이더가 장착될 예정입니다. 원해경비함은 길이 95m, 폭 14.3m, 최대 속도 20노트, 항속거리 6,000L로 중형 해상작전 헬기를 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D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원해경비함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탑재 장비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미션 모듈이 적용되는 등 중형 해상작전 헬기를 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상륙함은 길이 58m, 폭 13.2m, 최대 속도 10노트, 항속거리 1,500캐리로 대형 장갑차 7대 이상 또는 20피트 컨테이너 20개 이상을 수송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에 페루 해군이 한치의 망설임 없이 HD현대중공업을 택한 건 방산업계에서 그간 쌓아올린 성과를 높이 평가한 결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HD현대중공업은 지난 1987년 뉴질랜드에 8,400티급 군수 지원함을 인도한 것을 시작으로 재작년에는 필리핀으로부터 수출용으로 개발한 2,200티급 원해경비함 6척을 수주하는 등 현재까지 총 18척의 해외 함정을 수주하는 쾌거를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남미 방산 시장인 페루에서 제대로 사고를 치게 된 겁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페루 정부는 해군 함대를 현대화하기 위해 총 23척의 선박을 건조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수주는 국내 방산업계가 이탈리아와 스페인, 네덜란드 등 방산 강국과 경쟁의 승리를 거머쥐며 대형 수주 성과를 따냈다는 엄청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위해 페루 해군은 HD현대중공업을 비롯해 독일, 스페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소재 업체들의 사업 제안서 제출 내용의 서한을 페루 측에 방사청장 명의로 보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페루 대사도 페루 현지에서 서한 발송을 지원했고, 페루 측의 한국 조선 기술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산업부가 산업협력과 기술 지원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페루 측에 어필하며 신뢰감을 어필했습니다. 이렇듯 군 당국과 우리 방산업계 등 유관 기관이 팀 코리아로 뭉쳤기에 중남미 방산 시장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HD 현대중공업도 이번 수주는 국방부, 방사청, 산업부, 주페루 한국대사관, 코트라 등 정부 기관과 기업이 팀 코리아로 뭉쳤기에 해낼 수 있었다며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 쟁쟁한 방산 경쟁국들을 제치고 수주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더욱더 의미가 남다르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페루 함정 수주를 계기로 한국 함정이 중남미 지역으로 본격적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조성되면서 국내 방산업계도 덩달아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당장의 HD 현대중공업은 향후 30년 동안 시마 페루 측과 군함 건조 사업자로 독점 계약할 수 있는 사업자 지위도 얻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HD 현대중공업이 먼저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 전까지 사실상 페루 해군의 함정을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페루 해군이 함대 현대화를 위해 20여 척의 선박을 추가로 더 건조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우리 방산 수주액도 수조 원대로 확 불어날 여지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특히나 중남미는 노후 함정이 많아 함정 교체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꼽히는 등 우리가 수주 물량을 싹쓸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기대를 걸어도 좋다는 분위기입니다. 더구나 중남미 시장에서 한국 함정은 높은 신뢰를 받고 있으며 우리 역시 단연간 쌓아올린 수출 경험과 기술력으로 본격적으로 우리 함정 진출을 확대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HD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수주는 남미 함정 시장 개척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풍부한 수출 경험과 앞선 기술력으로 남미 시장의 한국 함정 진출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여기에 더해 페루는 올 연말에 운영을 시작할 창카이 메가 포트의 대형 화물선을 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설을 갖출 예정으로 알려졌는데요. 중남미와 북미, 아시아를 연결하는 허브 항만 건설을 목표로 진행 중인 이 사업은 페루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 개최에 맞춰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중남미 내 해상 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방산업계에 새로운 기회가 펼쳐질 것이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국 방산, 특히나 한국 군함의 국제적 위상이 엄청나게 달라졌는데요. 천조국으로 불리는 미국도 이제 한국에게 군함 건조를 맡길 정도로 성능은 물론 국제적인 명성과 신뢰도가 매우 두터운 상황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카를로스 미국 해군성 장관이 우리 조선소와 미 해군 함정 MRO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의 방산 업무를 한국에게 맡기기 위한 것으로 미 조선 산업이 자국의 해군 역량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걸 인지하고는 조선업 기술이 뛰어난 한국을 직접 찾은 겁니다. 실제로 앞서 미 연방회계 감사원은 미 해군이 함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계약한 함선 인도 지연과 비용 증가, 선박 품질 저하 등 문제로 속을 썩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미국이 현대화된 중국 해군을 따라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국에게 군함 건조를 맡기는 것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미 우리 방사청과 미 정부가 함정 사업에 관한 협력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으로 한국 방산 산업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듯 국제방산 시장에서의 한국 방산의 위치가 나날이 드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더욱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차세대 이지스함 건조 프로젝트가 드디어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조만간 방사청이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 KDDX 사업 관련 방산물자 지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의 수주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세대 이지스함은 다기능 위상 배열 스파이 1D 등 고성능 레이더와 SM-23 등 중장거리 대공 미사일을 이용해 목표 탐색부터 추적, 공격에 이르는 전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통합형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한 구축함입니다. 특히나 순수 국내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하는 첫 이지스급 구축함이라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요. 현재 이지스함 보유국은 6개국에 불과한 상황으로 우리는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노르웨이에 이어 세계에서 6번째로 이지스함 자체 건조가 가능한 국가로 올라서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듯 이지스함이 본격적으로 건조되면 대한민국 방산 수출에도 큰 도움이 되는 건 물론 글로벌 방산 산업에서 리더십을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통 독일하면 기술력의 강국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100년 이상 된 기업이 즐비하기 때문일 텐데 철강 기업 크루프크러, 현 티센크루프는 1811년에, 광학기업 자이스 GEISS는 1816년에, 산업기기 전문 보시비오 SCH는 1886년에, 글로벌 미디어 기업 베텔스만 버털즈먼은 1835년에 창립했죠. 이렇게 100년 이상 안정적으로 사업을 해오고 있다면 그 어떤 기업도 함부로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을 축적했다는 의미이고 세계 최고 기술 강국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겁니다. 참고로 메르세데스 벤츠도 저러한 기업들 앞에서는 명함도 내밀지 못합니다. 1926년에야 세워졌으니까요. 그래서 독일인들이 겉만 번지르르한 제품에 시선을 주지 않는 이유도 오로지 최고만을 추구하도록 부지불식간에 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100년 이상 된 기업이 즐비한 기술력의 독일 이미지가 한국 때문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를 깬 것은 독일 기업이 제품을 잘 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기술을 배워간 한국이 잘 만들어도 너무 잘 만들어 생긴 해프닝인데요. 도대체 한국과 독일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오늘의 큰 주제 기술력의 강국이라는 독일의 이미지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9세기 중반 영국은 벌써 선진공업국이 되었지만 후발주자인 독일은 19세기 후반에서야 공업화 단계에 접어들었죠. 당연히 영국인들의 눈에 독일 제품의 이미지는 저품질의 저렴한, 지금으로 치자면 메이드 인 차이나의 느낌이었습니다. 영국 제품을 복제한 제품들도 즐비했었죠. 그런데 쓰레기 품질의 메이드 인 저머니 상품들이 영국 시장으로 치고 들어오자 영국은 자국 제품을 보호하고 자국 소비자들이 질 좋은 영국산과 독일산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상품 표시법 머천다이즈 마크스 액트 실시와 더불어 원산지를 표시하는 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이때 처음으로 메이드 인 저머니가 사용됐죠. 그런데 그로부터 약 150년이 지난 지금 메이드 인 저머니는 전 세계 어떤 국가도 가지지 못한 기술력의 상징이 됐습니다. 포르쉐, 폭스바겐, 벤츠 등 자동차 산업으로 대변되는 제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그 외 서비스업, 화학, 과학, 산업기계, 친환경 등등을 전부 아우르는 높은 기술력으로 가장 부유한 국가로 발돋움했죠. 한국 역시 독일의 기술력을 배우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따라잡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었습니다. 당장 인터넷에 독일, 한국이라는 단어를 함께 검색하면 대한민국 기업이 독일 브랜드의 판매량을 넘어섰다던가 기술을 따라잡았다던가 독일에서 선전했다느니 하는 기사가 등장하는 것도 독일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때문입니다. 그런 독일이었는데 지금은 고작 한국 제품을 따라 만드는 수준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9월 1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가전박람회 IFA 인공지능 AI과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에는 한국의 삼성전자 및 LG전자뿐 아니라 독일의 보시비오 SCH, 밀레밀 등등 150여 개 국가에서 200여 개의 글로벌 가전 브랜드들이 AI를 접목한 친환경 고효율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박람회에서 가장 관심을 끈 것은 중국이었습니다. 전체 참가업체 중 중국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는데 이처럼 대규모로 기업이 참가한 것은 미국의 경제 제재 강화 등으로 북미 시장을 포기하고 유럽으로 눈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국 기업들도 TV, 가전, 스마트폰, 로봇, 드론 등 다양한 첨단 제품을 선보였지만 그 중에는 한국 제품을 모사하거나 참고한 제품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중국이야 워낙에 우리 기술을 흠모해 베끼는 것이
그리 이상해 보이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번 행사에서는 독일, 그것도 유럽 가전업체 중 최고로 꼽히는 밀레밀가 우리 기술을 베낀 제품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에어리움 ARIUM인데요. 에어리움은 의류 관리기로 2번 문을 두드리면 자동으로 열리는 노크 오픈 기능을 적용했고 밀레 스팀 오븐과 동일한 스팀 발생기를 장착시켰습니다. 그래서 스팀을 쏜 상태에서 내풍과 외풍을 동시에 이용해 옷에 주름을 펴주는 원리였죠.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기시감이 듭니다. 왜냐면 이 의류 관리기는 LG전자가 2011년 출시한 스타일러와 꼭 닮았기 때문인데요. 마르쿠스 회장은 에어리움은 처음 선보이는 제품이라며 의류 관리기는 아시아에서 오랫동안 인기를 끌었지만 유럽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제품이라며 출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유럽이나 북미 등 해외에서 스타일러의 존재감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밀레는 아예 유럽을 대상으로 신시장을 만들겠다는 도전을 선언한 겁니다. LG전자는 이 사실에 불편했을 법하지만 밀레가 우리 스타일러와 비슷한 의류 관리기를 전시했다. 경쟁자가 생겼다기보다 우리가 처음 내놓은 신가전이 세계에서 인정받았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의 의류 관리기 시장은 삼성전자의 에어드레서 등이 가세하면서 한 해 60만 대 규모로 성장했는데 이제는 신혼부부가 꼭 챙겨야 하는 필수 가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899년 독일인 칼 밀레 칼 밀, 1869-1938화, 라인하르트 진칼 라인하드 GINKAN은 1869-1939이 설립한 밀레는 유럽의 대표 가전업체입니다. 이뮨 컴플렉스를 출시한 상트 베르나르트보다 4년이나 앞서 설립된 독일 대표 100년 기업이죠. 워낙에 기술력이 특출나 경쟁사보다 늘 비싼 가격으로 출시되는 프리미엄 가전이지만 10년 이상 써도 잔고장이 없는 컨셉이 먹혀 전 세계적으로도 명품 가전업체로 꼽힙니다. 예전 한국에서도 돈 있는 집에서 과시용으로 밀레 제품을 들여놨을 정도로 비싼 가격을 자랑하죠. 그런 독일 대표 기업인 밀레가 LG전자의 스타일러를 따라한 에어리움을 내놓으면서 독일 기업이 이제 한국을 따라하는 시대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 한국은 많은 기술을 독일로부터 배우거나 전수받았는데 지금은 많은 분야에서 독일을 앞섰거나 대등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이런 경향은 무기 분야에서 도드라지죠. 일례로 잠수함이 그렇습니다. 인류 전쟁사를 통틀어 가장 큰 성과를 올린 잠수함은 아마 나치 독일이 개발한 유보트일 겁니다. 1915년부터 1918년 사이 총 2,500차례의 전투에 투입됐는데 무려 218만 톤의 선박을 격침시켰다고 하죠. 특히 당시 격침된 영국 선박의 90%는 전부 유보트에 당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활약은 멈추지 않았는데 유보트는 연합군의 물자 수송선을 침몰시키면서 영국을 아사 직전까지 몰고 가기도 했죠. 윈스턴 처칠 1874-1965전 영국 총리도 2차 세계대전 중 가장 무서웠던 건 독일의 잠수함이었다고 토로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독일의 패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연합국 국가들은 전부 독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에게 악몽을 선사한 유보트 설계도와 기술을 빼앗기 위해서였는데요. 한국은 독일로 달려가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잠수함 역사에서 유보트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전쟁 후 유보트 개발에 참여했던 기술자들은 기술을 버리기 아쉬워 HDWHOWALDTSVVERK, 도이치 WERFT 조선소에 모여 작지만 강한 206 잠수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200톤급 209 잠수함을 만들어 수출하기 시작했는데요. 어뢰 탑재가 가능한 209는 재래식 잠수함 중에서도 역사에 길이 남을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한국이 209를 도입한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야 전두환으로 칭함 시절입니다. 1983년 버마현 미얀마의 아웅산 묘역을 방문한 전두환은 북한이 미리 설치한 폭탄에 암살될 뻔했습니다. 이 테러로 충격받은 그는 두 가지 국방정책을 천명했는데 하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야 박정희로 칭함이 시작했다가
전두환이 중단한 현무미사일 개발을 이어감과 동시에 잠수함을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어느 국가든 수출을 목표로 하지 않는 이상 무기를 개발한다는 사실은 극비로 취급됩니다. 한국 역시 1983년 독자 개발한 150톤급 잠수함 돌고래 역시 극비리로 시작됐죠. 지금 현재까지도 공식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형 잠수함에 해당하는 150톤급으로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더 큰 잠수함을 개발하기로 하고 독일로부터 209 잠수함 도입을 계획하는데요. 하지만 이 사실이 미국 귀에 흘러들어가면서 전두환은 쿠데타로 자신의 정권을 인정해준 미국에 미운 털 박힐 필요는 없다며 잠시 중단했다가 임기 말에 다시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7년 HDW로부터 209 잠수함 세척을 도입하게 되는데요. 1992년 마침내 한국 바다에 도착한 일본 잠수함에는 해상왕 장보고의 이름을 따 장보고함으로 명명했습니다. 1번함은 독일에서, 2번과 3번함은 옥포대우조선소에서 건조됐죠. 그래서 이 잠수함을 바탕으로 한국이 독자 개발한 잠수함들에 장보고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겁니다. 독일 잠수함으로부터 기술을 가져와 개발한 한국형 잠수함 중 으뜸은 단연 도산 안창호 함장보고 2 배치 1입니다. 2021년 8월 취역함으로써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인도, 러시아, 중국에 이은 세계에서 8번째 3영톤급 이상 잠수함을 독자 개발한 국가가 됐습니다. 현재 캐나다는 60조 원에 이르는 초대형 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인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도산 안창호함의 개량형인 한화오션의 DSM이 3천과 일본의 다이게이급이 치열하게 경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 조만간 수출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기대되는데 한국의 기술을 전해준 독일은 거론조차 되지 않습니다. 청출어람이라는 사자성어가 딱 들어맞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도산 안창호함을 통해 한국은 무장체계까지 전부 국산화를 이뤄냈습니다. 경어뢰, 대형어뢰, 잠대함 및 잠대지, 순항미사일, 수직발사 시스템까지 전 세계적으로도 이를 성공한 나라는 손에 꼽는데 도산 안창호함은 디젤 잠수함 중 세계에서 가장 큰 3영톤 급으로 기뢰, 어뢰, 유도탄 등 다양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해상 및 지상 핵심 표적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췄죠. 특히 장비의 국산화율이 76%에 이르는 만큼 수출 시 문제가 되는 지적재산권 및 수출 규제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전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SLBM 발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핵탄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탄도미사일은 무엇으로 운반하느냐에 따라 공중에서 투하하는 ALBM, 지상에서 발사하는 ICBM,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으로 구분합니다. 그중 SLBM은 수중에서 발사되는 만큼 가장 두려운 탄도미사일인데 왜냐면 심해에서 갑자기 떠올라 미사일을 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대응이 불가능한 겁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SLBM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로 불편하기 마련인데 도산 안창호함에는 SLBM 발사대가 6기나 탑재됩니다. 그래서 지난 2021년 9월 15일에는 전 세계에 공개적으로 SLBM 발사 모습을 과시했습니다. 바다에서 솟구친 미사일이 400km를 날아 목표 지점에 정확히 명중함으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SLBM 발사에 성공한 국가로 기록됐는데요. 이에 미국 잠수함 전문가 서튼은 자신의 블로그에 한국이 공개한 도산 안창호함은 미사일 능력에 새로운 여명을 예고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한국은 기술력 강국 독일로부터 기술을 배워와 한국인 특유의 성실함과 손기술을 가미해 이제는 독일을 넘어 기술력 최강 대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일부 분야에서 자신들을 뛰어넘은 한국을 보며 독일의 기분도 그리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술이 엔비디아를 제치는 엄청난 한방을 가격해 반도체 업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최근 한국이 미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선점하면서 초격차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진 건데요. 글로벌 반도체 업계 치열한 경쟁으로 핵심 기술 인재 유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엄청난 희소식이 전해져 앞선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최근 전 세계적으로 AI 반도체 전쟁이 불붙으면서 반도체 인력 유출이 점점 노골적으로 깊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HBM 기술 개발 경쟁에 불이 붙으면서 메모리 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의 인력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서버에 탑재되는 고대역 폭 메모리 HBM은 D램 여러 개를 수직으로 연결해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린 반도체로 제작에 최첨단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이 주목을 받으면서 HBM과 같은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 하이닉스가 가장 먼저 양산에 성공했고, 삼성과 마이크론, 중국 창신 메모리가 뛰어들면서 전 세계적으로 기술 경쟁이 뜨거운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인력 빼가기를 통한 불법 기술 유출이 잦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마이크론 임원이 된 SK 하이닉스 전 연구원 어씨에 대한 전직 금지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마이크론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SK 하이닉스 HBM 설계를 주도해오던 핵심 인물이 경쟁사인 마이크론에 이직했기 때문인데, 실제로 그는 3차원 적층 HBM 원천 기술 확보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며 뒤통수를 제대로 쳤습니다. 여기에 더해 삼성전자 출신인 B씨도 얼마 전 마이크론으로 옮겼는데, B씨는 삼성에선 HBME 개발 조직에서 근무했고, 이직 후 마이크론에서도 HBME와 HBM3 개발 조직에 속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삼성과 SK 하이닉스에서 경쟁 기업에 이직한 직원이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반도체 인재난을 겪는 상황에서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을 갖고 있는 한국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의 경우 국내 반도체 인재들이 중국 기업으로 쏠렸다면 최근에는 거처가 미국 기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삼성 직원 260여 명, SK 하이닉스 직원 110여 명이 마이크론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직원까지 포함하면 마이크론으로 옮긴 삼성 SK 하이닉스 직원은 더 많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여기에 더해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을 선언한 인텔로도 한국 반도체 인재 유출 위험이 감지되고 있는데, 실제로 작년 7월에는 인텔 이직을 준비하던 삼성 엔지니어 C씨가 징역을 선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C씨는 삼성 파운드리 핵심 기술이 담긴 파일 33개를 유출하려다 적발되는 등 단순한 인재 유출을 넘어서 핵심 기술까지 빼내려는 대범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한국 기업들의 첨단 반도체 기술 핵심 인력이 경쟁사로 대거 넘어가면서 고대역 폭메모리, HBM을 비롯한 반도체 경쟁력이 위협받을 위기에 처했는데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막기 위해서는 더욱더 강력한 처벌이 만들어져야 하는 때로 보입니다. 우선 기업에선 경제적 인센티브와 커리어 관리를 통해 인재를 붙잡아 두는 당근이 필요해 보이며, 기업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강경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한국도 대만 간첩법처럼 별도 법률을 제정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양형 기준을 좀 강화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국가 핵심 기술을 국외로 빼돌릴 경우 최대 징역 18년형까지 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 확정 지을 예정인데, 모쪼록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 연구진이 엔비디아 AI 반도체의 625분의 1의 전력을 쓰는 제품을 개발해내며 반도체 업계에 말 그대로 쇼킹을 안겨줬습니다. KAIST 연구팀이 최근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L 반도체를 자체 개발했는데, 엔비디아보다 전력을 적게 쓰면서 심지어 크기는 더 작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사람과 대화하고 각종 정보를 찾아주는 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 LLM AI를 배터리 소모 걱정 없이 스마트폰으로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들썩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해준 KAIST 인공지능 반도체 대학원 교수팀이 초전력 초고속 AI 반도체의 핵심 기술인 상보형 트랜스포머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성능이 뛰어나면서도 전기는 매우 적게 사용하는 AI 반도체를 개발한 겁니다. 실제로 국내 연구진이 이번에 개발한 AI 반도체를 활용해
오픈AI의 GPT-2 모델을 구동시킨 결과 언어를 생성하는 데 0.4초밖에 걸리지 않았으며 여기에 사용된 전력량은 400mW에 불과했습니다. 연구진이 이런 초저전력 기술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AI를 돌리는 기술 두 가지의 특징에 집중했기 때문인데요. AI 작동 기술 중 하나는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 SNN로. 이는 실시간 정보 처리에 유리하지만 복잡한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은 약한 게 특징입니다. 또 다른 기술은 심층 인공신경망, DNN인데 DNN은 이미지 인식과 비디오 정보 분석 같은 고난도 정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은 정보를 담은 데이터 크기가 작으면 SNNY DNN보다 전기를 더 적게 쓴다는 점을, 반대로 데이터가 클 경우 DNN이 SNN보다 전기를 썼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유 교수는 이론 단계에 머물러 있던 고성능 초저전력 AI 반도체를 실제로 구현하고 GPT-2를 구동시켰다는 점, 온디바이스 AI의 솔루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온디바이스 AI는 스마트폰, 전기차 등 기기에서 직접 AI를 구동할 수 있는 기술로 데이터 서버를 거치지 않고 기기에서 바로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고 보안 측면에서도 안전에 많은 기업이 관심을 보이는 분야입니다. 다만 그동안 개발된 AI 반도체는 전력 소모가 너무 커 온디바이스 AI로 이용하기에 제약이 많았지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한 겁니다. 유 교수는 현재 상용화된 퀄컴의 최신 AI 반도체도 GPT-2를 구동하기 어렵다며 이번에 개발한 AI 반도체를 갤럭시 S24에 연결해 GPT-2를 구동시킨 결과 무리 없이 작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KAIST 연구팀은 본격적인 온디바이스 AI 반도체를 개발하기 위해 삼성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초격차 기술을 육성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렇듯 한국의 기술 인재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구현해 미국을 능가하는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겁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국내 연구진이 LLM 기반 절차 성능을 자동으로 평가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내면서 더욱더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듯 이번에 절차 생성 AI 벤치마크 기술을 개발해내면서 빠르고 객관적인 절차 생성 성능 평가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주요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전자통신연구원은 사람이 말로 작업을 명령하면 스스로 작업 절차를 이해하고 계획을 수행하는 절차 생성 인 AI 성능을 자동 평가할 수 있는 로타 벤치마크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과정들을 사람이 직접 평가해야 했기에 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 세이켄을 비롯해 기존 연구에서는 여러 사람이 직접 작업 수행 결과를 관찰하고 성공 실패 여부를 투표하는 시기였습니다. 이 때문에 성능 평가에 긴 시간과 노력이 들고 평가 결과가 주관적이라는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ETRI 개발한 로타 벤치마크는 사용자 명령에 따라 LLM 생성 작업 절차를 실행하고 결과가 지시한 목표와 같은지 자동 비교해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이 직접 했던 것보다 평가 시간은 물론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결과 또한 객관적이라는 장점을 지닙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이번 성능 평가는 미국 알렌시 연구소와 MIT 가상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전자레인지에 차갑게 식힌 사과를 넣어라는 일상적인 가사 작업 지시 명령을 내리고 각 작업 절차를 포함하는 데이터셋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기술 개발로 LLM을 이용한 로봇 작업 계획의 기술 성능 평가 시간은 물론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에서도 AI 반도체 지원에 나서는 등 민관 원팀을 만들어 반도체 정책 설정과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국내 4대 그룹 중 유일하게 공채를 진행하고 있는 삼성도 올해 상반기에만 10,000명에 달하는 인력을 대거 수혈할 것으로 보이면서 반도체 인력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인력을 감축하고 있는 가운데도 삼성은 창업부터 이어온 인재 제일 경영 철학을 고수하며 올해도 대규모 채용 기조를 이어가는 겁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은 계열사 19곳에서 올해 상반기 신입사원 공채를 진행한다고 밝히며 인재 공급에 열을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는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유튜브,
이베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인력 감축에 나선 것과 반대되는 행보라 업계 내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삼성의 공격적인 신입사원 공채는 더 많이 투자하고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이재용 회장의 뜻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장은 고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이 철학을 이어받아 삼성 내 조직 혁신을 주도해왔는데 특히나 인재 선점을 통한 초격차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삼성전자 명장 15인을 만난 자리에서 이 회장은 미래는 기술 인재의 확보와 육성에 달려있다며 인재가 마음껏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AI 등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만큼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우수 인재 확보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건데요. 아무리 AI 반도체 시장 경쟁이 치열해졌다고 하지만 한국의 반도체 핵심 기술과 인력을 빼가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일 듯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